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된 이장원 강사라고 합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내용은 기업회계, 그리고 특히 이번 시간부터 진행하는 부분은 2급 시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2급 시험 가장 많이 보시죠? 그래서 기업회계 2급부터 강의를 해드리고요. 제가 또 여력이 되면 다른 급수의 강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는 해당 강의는 제가 2014년도 기출문제부터 순서대로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되어 있는 기출문제까지는 모두 강의를 찍을 예정이고요. 또 이후에 추가되는 강의의 내용들은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해당 강의, 물론 기업회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수강하시면 좋겠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재경관리사 같은 시험을 회계관리 1급을 취득하시고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에 도전을 하시면서 시험을 준비하신다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시험을 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를 취득하시고 재경관리사에 도전하신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업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25문항씩 문제가 2과목이 출제가 되고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재무회계 부분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원가 회계 부분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원가회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가회계 혹은 관리회계, 원가 관리회계 어떠한 식으로 이름이 불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학문적으로는 엄연히 좀 구분이 됩니다. 원가회계와 관리회계가 구분이 됩니다만 수험적 입장에서는 어느 방식으로 부른다 하더라도 크게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죠. 재무회계도 여러분께서 누가 중급회계다 이렇게 부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급회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급스러운 내용을 배운다기보다는 좀 특별한 그러한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보는 기업회계 2급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 나가시고요. 초심자인 경우에는 좀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다 보니까 좀 듣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선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그러한 학습 능력을 좀 요구하게 되고요. 학교에서 선행으로 해당 과목을 공부하셨다거나 재경관리사 준비를 하신다든지 하는 정도, 혹은 회계관리 1급을 치시고 재경관리사를 바로 준비하기는 약간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 정도 수강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수험을 목표로 하셔서 기업회계라든지 재경관리사라든지 회계관리 1급도 마찬가지고요.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산세무 1급을 치시고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신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수강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셨지만 복습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또 우리가 다른 시험들, 여타의 시험들이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적으로나 해서 나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수강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2014년도 기출문제부터 현재 출제되어 있는 문제까지 쭉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회차로 따진다고 하면 이게 32회차 2014년도 4월 달에 시험이 치러진 내용부터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순서대로 들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제가 현재 바뀌어져 있는 IFRS 규정과 혹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인 경우에는 웹하드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아이디는 SOS 북 숫자로 1 하셔서 들어가시고,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SOS 북 숫자로 0 하고 들어가셔서 해당 부분, 우리 기업회계 2급 기출문제에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압축을 풀어서 보셔도 되겠고요. 그것이 아니라 제본이 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도 학원에서 제공 별도로 이렇게 택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출력이 좀 여의치 않다거나
출력된 버전이 필요하시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풀어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고요. 회차별로 잘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압축 파일을 풀어서 여러분이 해당되는 진도의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 뒤에 강의를 수강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항상 객관식 문제는 여러분께서 직접 손으로 풀어보신 이후에 강의를 수강하셔야 가장 큰 도움이 되고요. 물론 자체를 한번 수업을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됐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서머리하는 차원에서 같이 수업을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꼭 한번 먼저 풀어보신 이후에 수업을 수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는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여러분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실 수 있겠고요. license.kacpta.or.kr 한국세무사회 주소죠. 들어가셔서 시험을 접수해서 응시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은 7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에 합격이 되겠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OCR 카드, OMR 카드라고 하는 그 카드에다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해서 시험 치는 그러한 형태의 시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해당 시험을, 기업회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꼭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과를 달성하시길 바라고요. 또 그게 아니라 다른 과목을 준비하시면서 참고적 차원에서 혹은 공부에 대한 체크 차원에서 수강을 하시는 분들도 목표가 꼭 달성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수업을 바로 진행해 볼 텐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별도의 답안도 있고 또 강의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가시고 수강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과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2교시 때 말씀드리는 곳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문제를 한번 보죠. 32회 시험부터 순서대로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까지 풀어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앞쪽에 있었던 문제들이 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형태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더 유의성이 높고 앞쪽에서 나왔던 문제는 좀 약간 올드한 문제고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런 편견 없이 순서대로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이 1년에 4번 치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14년도부터 현재 촬영하고 있는 17년도까지의 문제를 여러분께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죠. 1번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인식은 어떻게 하는지 머릿속에 잘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지 문제를 들어갔을 때 객관식 문제를 바로 보고 난 뒤에 이걸 답을 찾겠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답을 찾으셔야겠죠. 자, 1번 한번 보시죠. 인식이라는 거, 자, 우리가 봤을 때 야, 너 물건이 지나가니까 어떤 게 지나가니까 나 인식했어. 이것과 우리가 회계적으로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죠. 인식이라는 것은 재무제표의 요소의 정의에 부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식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IS나 BS에 반영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자, 부채라는 것은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서 경제적 효익이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서 신뢰성 있게 책정할 수 있을 때, 그렇죠. 예, 여기까지는 맞는 내용이네요. 인식하는 부채에 대해서. 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것이 아니죠. 자,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하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3번. 비용이라는 것은 인식된 원가와 특정한 수익 항목 간의 가득에 대한 가득 간에 존재하는 직접적인 관련성. 자, 이게 뭐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는 것. 우리 대표적으로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자산부채 자본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항목이니까 이것과 기본적으로 수익 비용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 항목이다. 이러한 아주 기초적인 것들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 실제로 이
정의는 다 맞게 써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재무상태표 항목인데 손익계산서 항목이라고 했다거나 혹은 역으로 말하는 그러한 아주 간단한 함정에 앞쪽에 말이 맞아 그리고 끝까지 읽어보지 않고 이 문제는 넘어갔는데 그럼 답이 뭐지? 이렇게 한번 헷갈리고 약간 힌트를 잃는 순간에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4번 수익의 인식이라는 것은 자산 증가나 부채의 감소에 대해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 이거 아주 기초적이죠. 회계 원리 배웠을 때 거래 판료소 이런 것도 생각나시죠? 자,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동시에 인식되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2번 한번 살펴보죠. 자, 한국 최대 국제회계 기준. 자, 현재 이 기업회계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재경관리사나 우리 회계관리 같은 시험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기업회계 기준을 기준으로 물어보게 되고요. 이렇게 해당 문제에서처럼 우리가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즉 KIFRS라는 것이 이제 명기적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IFRS 하에서 평가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것 자체가 아주 기업회계와 IFRS가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의 내용이 상당 부분은 IFRS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일부는 IFRS에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는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하는 것이 타이틀에 주어져 있을 때는 꼭 IFRS 하에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단 해당 시험뿐만 아니라요. 어떠한 시험이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기준 자체가 어떠한 것인지 하는 것을 반드시 인식한 상태에서 문제 내려가야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개념체계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 기초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개념을 정립한다. 그렇죠. 자, 2번 회계기준의 재정 개정을 할 때 개념체계가 도움을 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우리 지금 보니까 이 개념체계에 대한 내용을 주는데 개념체계는 말 그대로 체계인 것이고요. 이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국제 회계기준, 즉 KIFRS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 KIFRS의 기준서는 이 기준 체계를 개념 체계를 기준으로 설립된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개념 체계가 우선해서 기준서를 우선하는 경우는 없죠. 아마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가장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3번도 보시죠. 자, 국제회계 기준 KIFRS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인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죠. 자, 그렇습니다. 개념체계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자, 4번 개념체계와 IFRS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개념체계가 KIFRS보다 우선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념체계는 도움을 주는 것이지 기준서, 그러니까 즉 우리 KIFRS 하에서의 우리 기업회계, 국제기업회계 기준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체계는 어떤 경우에도 IFRS 기준서 항목을 넘어서지 않는다 하는 거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3번도 살펴보죠. 자, 재무상태표의 표시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보고 있네요. 자, 1번 자산부채는 유동성 항목으로 배열한다. 그렇죠. 자, 2번 유동과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한다. 자산은. 그리고 비유동 자산이라는 것은 투자 유형, 무형, 그리고 기타 이렇게 구분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3번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자, 이것도 유동성 순서대로 쓰죠. 유동부터 쓰고 비유동 쓰고. 자, 4번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은 직접 자산에서 차감해서 가감해서 표시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아니죠. 이건 자 1번 기업회계 기준인 경우에는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서 직접 가감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자, 4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찾아보라 했던 것인데,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면, 일단 보면 통화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편한 증서. 우편한 증서라는 게 여러분 요즘은 좀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좌이체를 즉시 해주니까 우편한 증서를 많이 볼 일이 없는데, 이게 우체국에
가지고 가면 즉시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 증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한 증서 있고요. 수입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비용으로 바로 처리를 했겠죠. 그리고 타인 발행 수표인 경우에 현금으로 취급하는데 이 문제는 부도수표라는 거죠. 자, 부도수표인 경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처리할 수가 없고, 그리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 같은 경우에는 자, 배당금을 받아가는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즉시 현금으로 주는 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고, 그리고 31일 만기 양도성 예금 증서 CD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되겠군요. 해당되는 것들 4개를 합치게 되면 얼마가 되나요? 263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 3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자, 쉽게 푸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단기 매매 증권으로 채원이 투자를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봤을 때 이 주식이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매우 중요하게 민감하게 판단하셔야 되죠. 자,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으로 평가를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단기 손익으로 그것 자체의 평가 금액을 반영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보면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수수료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했겠죠. 자, 2번. 왜냐면요,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바로 비용 처리했을 테고요. 그리고 평가 손익인 경우에는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오답이 되겠군요. 자, 3번. 매각으로 처분이익이 발생하죠. 바로 인식하게 되겠고요. 자, 4번. 중간 배당이라는 것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좀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6번. 14년 중에서, 자, 이건 뭐 2014년 문제니까 여러분 문제에 나와 있고요. 자, 매출 채권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을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충당금과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관련 항목은 얼마 있냐 이렇게 보죠. 자, 보면 이거는 잠깐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대손충당금이 4,500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매출채권이 3,200원 되면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서 가져가죠? 그 대손충당금을 차감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충당금 잔액이 1,300원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또 전년도에 대손 처리한 금액 중에서 2,200원이 회수가 되면 이것은 바로 수익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충당금을 환입시켜 주겠죠. 그래서 충당금은 3,300원이 지금 잔액이 되어 있겠네요. 12월 31일 날 전체 대선 7,000원이 대손될 것으로 생각됐다고 했으니까 이 3,300원을 7,000원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군요. 자, 대손 충당금은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요? 3,700원 이렇게 될 테고요.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대손 관련 대손 충당금은 7,000원이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기말에 대손 충당금은 7,000원 추가로 설정한 대손 충당금 금액은 3,700원. 보시면 대손 충당금은 총액은 7,000원이고 추가로 설정한 금액은 3,700원이다 하는 4번을 고르시면 되겠군요. 뭐 쉽게 푸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께서 흔히 실수하시는 게 눈으로 그냥 암산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꼭 숫자를 좀 이 정도는 적어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죠. 7번.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오면 훨씬 쉽죠. 자, 보시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기말 5월 말에 상품의 재고액은 얼마인가 5월 달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있네요. 자, 선입선출법 우리가 FIFO라고 쓰죠. First in, first out.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갔다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초가 100개가 있었어요. 매입도 100개를 또 했습니다. 그럼 지금 200개가 되겠고요. 평균법이면 이거 해서 평균 단가 105원 이렇게 해주었을 텐데 그게 아니겠죠. 자, 매출이 되면 얘는 어느 게 나갔습니까? 첫 번째 가지고 있던 기초 재고가 나가게 되겠고요. 기말에는 110원짜리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실제로 재고가 앞에 있었던 게 먼저 나갔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일종의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매입이 돼서 120원짜리가 또 100개가 들어왔고요. 이번에 매출이 돼서
100개가 팔리게 되면 이 100개는 어디서 팔린 겁니까? 5월 5일자 110원짜리가 또 팔린 것이 되겠군요. 자, 그러면 우리 창고에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5월 20일에 들어왔던 100개, 120원짜리가 남아있게 되겠네요. 자, 100개, 120원짜리 하니까 12,000원 하는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어렵지 않게 풀고 있습니다. 자, 8번 보시죠.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로 올바른 것은 글쎄요, 보죠. 보니까 감모가 있어요. 자, 공손이 발생했는데 30%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보면 뭐죠? 그러면 70%는 정상이네. 정상. 자, 정상이면 얘는 정상적인 우리 매출 원가에 포함이 돼야 되겠다 하고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 보시죠. 장부의 재고자산은 1000개, 그리고 원가는 1000원. 이렇게 돼서 1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창고에 가보니까 900개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게 100개가 없어졌는데 이 중에 30개는 비정상적이라서 이것은 비정상 감모가 되겠고 70개는 정상 감모가 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원가인 경우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70%만큼은 원가가 되겠으니까 매출 원가의 70% 곱하기 70개 곱하기 1000원, 원가가 10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보시면 7만원 만큼이 되겠네요. 이것은 매출 원가가 되겠고 30개 곱하기 1000원, 얘는 뭐죠? 자,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된 것이니까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회계 처리해주면 7만원이죠? 7만원. 아, 이것은 매출 원가. 그리고 재고자산 감모손실 3만원 해주고요. 그리고 재고자산을 그만큼 줄여줘야겠죠? 재고자산 합치면 10만원이네요. 줄여주는 회계 처리가 되겠군요. 보시면 정답은 1번 되겠군요. 자, 쉽게 푸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충실하게 학습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겠고요. 이러한 비슷한 유형은 거의 시험에서 해당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니까 반드시 익히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9번도 한번 살펴보죠. 잠시만 칠판을 좀 닫고 진행하겠습니다. 9번도 한번 살펴보죠. 자,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한번 보죠. 자, 보시죠. 보면 1번 무형자산은 자산의 사용 가능할 때부터 상각을 시작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고 2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그렇죠? 자, 3번 합리적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상각 방법을 못 정하면 항상 정액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4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예 없이 0원으로 한다. 아, 이거 아니죠. 자, 대표적으로 무형자산을 몇 년 뒤에 특정인이 얼마에 사주겠다, 이런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특정인이 제3자가 구입 약정을 해놓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무형자산이 100만 원이에요. 자, 네가 5년 동안 실컷 써. 그리고 5년 뒤에 우리가 50만 원에 다시 사줄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상각 대상 자산은 50만 원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경우 3자가 자산을 구입 약정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예외 없이 해당 항목이 되는 것이 아니죠. 잔존가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막상 답은 좀 쉽게 나오는 편이네요. 자, 10번 14년도
14년도, 14년도 시험이니까요. 자, 한국은 다음과 같이 토지를 취득해서 새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아하, 자, 보니까 새 건물을 신축했으면 토지를 살 때 아마도 문제를 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토지를 샀을 때 어떤 구건물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 건물을 부셨겠죠. 멸시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새 건물을 올렸겠죠.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얼마가 들어갔고 토지에 대해서는 얼마가 들어갔냐 뭐 이런 것을 물어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보죠. 거의 그렇겠네요. 자, 보죠. 그러면 토지의 비용이 뭐냐? 토지 처음에 샀던 거 3천만 원, 이건 당연히 토지 비용이고요. 토지 구입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뭐 우리가 법률 비용 같은 경우가 들었다. 이거 뭐 평가도 했고 측량도 했고요. 뭐 어떤 권리 분석도 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300만 원 들어왔으면 이건 토지의 원가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될 테고요. 그리고 건축 설계 수수료라든지 또 공사 금액 같은 경우에는 건축 설계 수수료와 공사 금액 이거는 건물에 포함되겠죠. 자, 이제 우리의 문제는 구건물을 철거한 비용 같은 경우에 이건 어디에다 넣습니까? 예, 토지 비용에다가 가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뭐가 필요했죠? 거기 땅이 필요했습니다. 땅이. 예, 어떤 분들 우리 뭐 그 토지라든지 뭐 이런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낡은 건물이 있는 그러한 땅을 보시면 우리는 봤을 때 이거 공장이 낡아가지고 뭐 낡은 건물이 있네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분들 혹은 회계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 분은 딱 갔을 때 그 건물을 쓰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새로 신축을 올리거나 뭐 하는 창고를 지어서 쓰거나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뭐 어떻게든지 그 건물을 사실 쓰지 않는다고 하면 딱 보는 순간에 여기 나대지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실무적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건물이 있잖아요. 낡은 건물이. 그분의 머릿속에는 뭐죠? 그 건물을 부시고 땅만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구 건물은 나한테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건 왜요? 땅만 팔으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땅만은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물까지 가져가라. 그럼 나한테 건물은 전혀 필요 없죠. 새 건물을 지을 거니까. 그 건물은 왜 받은 거죠? 땅 때문에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건 토지 비용에 들어가야 될 테고요. 이 과정에서 철거하면서 뭐 철근이라든지 뭐 각종 부가적인 것들을 다시 팔아서 잡수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는 철거 비용에서 다시 차감을 해주면 되겠죠. 보시면 우리가 지금 건물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이 건물의 신축 원가가 되겠고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구입 원가를 우리 100만 원 단위로만 써볼까요? 그럼 처음에 구입 원가는 들어갈 테고 여기에 법률 비용 들어갔을 테고요. 자, 철거 비용 200만 원이 들어가고 여기서 다시 차감해주는 건물의 잡수익을 차감해준 만큼이 토지의 매입 비용이 되겠군요. 보시면 잡수익이 30만 원이죠. 네, 30만 원 빼주면 3,470만 원이요. 이게 토지. 우리 건물은 5,500만 원이 되겠군요. 3,470만 원 토지, 건물은 5,500만 원.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11번. 취득 원가가 500만 원이에요. 여기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 원 있는 기계장치가 있으니까 우리 실제로 이제 북밸류 장부가액의 순장부가액은 300만 원인 상태인데 공정가치가 450만 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무상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자, 보면 이 주원에게 무상으로 이것을 이전하게 되면 이때의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증여로 인해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가산하는 거니까 자, 이때는 450만 원이 장부 인식 취득 가액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거는 규정상으로는 당연히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무상증여인 경우에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무상으로 받았는데 이거 미안한데 장부에는 얼마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자, 장부에 있는 금액을 알아야 우리가 좀 회계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라고 하면 그 재무제표를 다 확인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데 얼마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예요? 원래 취득한 금액 얼마입니까? 영수증은 가지고 계신가요? 뭐 그때 발행한 세금계산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공짜로 주는 거 됐다고 받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실력이겠죠. 자,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 합리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 같은 경우 생각할 때 증여로 인해서 받는 경우에는 이것은 페어 밸류,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인식한다 하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12번도 한번 살펴보죠. 유형자산에 해당되는 것 보죠. 보면 1번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서 건설사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상태의 아파트. 자, 이게 보죠. 누가 가져 있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유형자산인지 뭐 어떤 것인지 봤더니 이것은 아파트를 판매하는 건설사가 미분양이라서 건설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미분양이라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회사에서는 뭐 먹고 사는 회사예요? 아파트 지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예요.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의 아파트는 뭐죠? 아파트는 상품이죠. 그러면 상품이 남아있으니까 이것은 재고자산이 되겠고요. 자, 2번 해양가스를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탐사구조물. 자, 뭐 바다에 보면 우리 제가 그림 잘 못 그립니다만 바다에 보면 뭐 이런 거 세워가지고 헬기도 뜰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세워놓은 거 보이죠? 막 이래서 여기에 헬기도 착륙하게 돼 있고 뭐 하는 거. 얼마 전에 딥임팩트라는 영화도 뭐 이런 거에서 불이 나고 하는 영화였죠. 자, 그럼 보시면 이거는 뭐냐? 해양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니까 이것이 유형자산이 되겠군요. 자, 3번 남해안에서 양식 중인 참치. 이거 가두리인가 봐요. 자, 가둬 놓고 어떤 곳에서 키우는 참치죠. 자, 이거 생물자산이 되겠고. 자, 4번 시세 상승을 기대하고 취득했지만 아직까지 안 올라서 가지고 있는 경우 투자부동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죠.